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7일이고 수요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푸틴과 면담을 했다는 일본 쪽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푸틴이 이제 이 미팅도 이번에 면담도 일본 이 방송이 이제 추정하는 것처럼 푸틴의 이제 평양 방문 시기 금년 중 어디가 될 것 같죠. 그걸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또 그때 여러 가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그런 추정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푸틴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사안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 사안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이제 가자 전쟁 그리고 가자 전쟁이 지금 아랍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자, 그것에 그들이 그런 전쟁들이 지금 동전의 한쪽 면이라면은 그 같은 동전의 반대쪽 면이 이 푸틴의 평양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꼭지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시발점이고 하나는 종점이고 마무리예요. 그래서 그 동전이 한번 뒤집어졌다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은 세상에 큰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자, 이런 보도가 잠깐 됐고요. 16일 날. 그래서 푸틴이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짧은 영상에 이제 비춰졌어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스푸트니크도 이제 다뤘어요.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데 최순위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은 24년 1월 15일에서 17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겠죠. 내일 정도까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도착한 첫날 라프로프랑 거기가 이제 파트너죠. 거기랑 회담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메일이나 화상 통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젠다는 거의 다 합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만나서 외무장관끼리 합의할 내용들을 합의했고, 그게 15일 날 끝났고, 현지 시간 16일 날 그 내용에 대해서 푸틴을 예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를 끄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크렘린의 지금 대변인인 페스코프가 한 말이에요. 곰곰이 씹는 맛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볼게요. 자, 이거 위에가 인용한 거고 따옴표로 인용을 했죠. 그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페스코프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안, 우크라이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자 전쟁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협력 관계의 발전에 있다. 그다음 제가 번역일 그 의미가 느낌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역부터 해볼게요. 의역이 아니라 직역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을 만큼 북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예민한 분야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가 제 의역처럼 거듭거듭 말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러시아의 내부에서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지도청 중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신경을 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의 생각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푸틴의 지금 시도는 상당히 전격적이고 그 뒤에는 큰 구상이 담겨 있다. 그거를 러시아 상층부에서도 잘 모른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력 발전시킬 목표 예민한 분야들로 포함된다.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러시아를 20여 년간 통치한 사람이고 패권 전쟁에서 져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99년에 나타나요, 푸틴이.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셈인데 최고 지도자를 그 사이에 뭐 헌법이 바뀌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지금 러시아를 제자리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좀 올라서려니까 미국이 또 밟으려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푸틴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 6년, 지금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생각인데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큰 보관, 러시아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북한이 지금 들어있다. 북한이 들어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들어있다. 자, 남북한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 연해주의 발전, 지금 시베리아 동부, 그게 천연자원의 발전. 그것이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가 부족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화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한반도 선을 통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평화롭게 지내는 구도가 짜질 수 있다. 미국이란 패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다원화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시킨다. 큰 전쟁 없이. 여기에 북한이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경제가 괜찮다. 예전에는 남한이나 서방의 자본의 투자가 없이는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기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크게 베팅을 했다. 북한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이게 작년 23년 9월 연해주까지 날아가서 김정을 만났는데 그때 이게 아마 보안상 이후로 정확한 날짜 같은 게 잘 안 나왔어요. 일정이 잘 안 나왔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푸틴이 김정은을 환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김정은이 비행기를 안 타기 때문에 기차로 와야 되니까 모스크바까지 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푸틴이 대신 날아갔다 비행기 타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거기 연해주에서 러시아 최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게 보스토치는 우주기지고 해군기지도 갔었죠. 제가 며칠 전에 북한의 5대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5대 과업, 핵무기,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또 핵무기의 고도화, SLBM, 실은 잠수함 이런 것에서 이미 러시아의 도움이 지금 이미 있다. 이 미팅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9월이었어요. 9월 아마 초중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고, 그때, 김정은과 푸틴을 직접 만났을 때, 좀 전에 인용을 드렸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때는 페스코프한테도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더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기조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고, 한 5개월 지나는 사이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일반화됐구나, 전략화됐구나, 이제.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뭐라고 그랬느냐? 북한은 러시아에 가까운 이웃이고,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것. 그때는 주위에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찍히는 낙인이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제안한 대로 북한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감내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의 흔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언변에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것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두 나라 사이, 이게 작년 9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사이 전방위적 협력은 군사기술 협력과 안보 간의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센시티브한 것, 예민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요번에도 아까 말씀드릴 때 느꼈지만 이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북한하고 친해지는 거지?
예?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내용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군사기술협력은 뭐 다 이해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안보관이라고 했어요. 안보를 어떻게 보느냐. 예, 러시아의 안보 여기서는 사실은 북한의 안보가 더 크겠죠. 예, 북한이 상대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적이 러시아가 상대하고 있는 적보다 위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보 간의 교환이 포함됐을 수 있다. 즉 이거는 서로의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서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관이라는 묘한 표현이 나온 거고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관점을 교환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관여될 수 있어요. 의식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이걸 보면은 계속 미국과의 어떤 종전선언 카드를 북한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쏠리지 않고 러시아에도 쏠리지 않는 그런 힘들지만 그렇게 버텨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과감하게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거고 거기는 안보관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향후 이렇게 해보자. 이게 최선의 길인 것 같다. 러시아에도 좋고 북한에도 좋고 전 세계에도 좋다. 한반도에도 좋다. 예. 그리고 현재 남한하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니죠. 미국은 정신이 없죠. 한반도에 문제가 안 생기기만을 바라는 차원인데 어느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북한을 찝쩍거릴 수도 있어요. 예. 일단 그런 것을 틀어 막으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한 패키지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야, 너 지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결국 봉착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아. 그때 난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 번 하려고 했지만 못했잖아. 이제 진짜야. 그 정도 고생을 하고야 네가 마음을 결정하는구나. 내가 기다릴게. 예.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되게 섭섭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푸틴이. 거기에 김정일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남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되지도 않는다. 자, 보면 이제 러시아는 유엔의 북한 제재에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나 그 제재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예, 전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만 간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러시아의 미래에 이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예. 자, 그리고 평양 이제 방문을 요청했다. 그때 푸틴 만났을 때 푸틴도 평양 와라.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푸틴이 그래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 달 있다가 작년 10월 18일 날 라프로프가 평양 방문을 합니다. 이때 뭐 기본적으로 그거죠. 즉 푸틴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으로 6년 그에게는 마지막 6년이에요. 예, 그리고 러시아를 반석에 올려놔야 돼.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북한이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여기서 북한을 디딤돌로 삼겠다. 북한에도 좋은 일이다. 자, 거기에 여러 가지 어젠다를 발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협의하러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2개월 후인 지금 1월 15일 날 이번에는 최순희가 답방을 한 거죠. 예, 그럼 조만간 온다는 거죠. 푸틴이 지금.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푸틴의 평양 방문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방문은 엄청난 방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선거가 있어요. 뭐 푸틴이 10중 8구 이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3월 15일에서 이 나라가 커서 그런지 3월 17일간 3일 동안 해요. 예. 제가 봐서는 이 선거는 끝나고 올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오고 그 첫 번째 어젠다가 큰 이벤트가 북한과의 뭔가 합의 발표예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타이밍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거는 향후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발전될 것이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던질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게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전 세계가 어렵다,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왜 어렵냐? 더 이상 새로운 투자처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 자, 저는 미국이 전기차를 시동을 걸면서 수소 경제나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공포감이 생겼기 때문에 좀 차세대 에너지 소스, 뭐 풍력이나 내지는 원전도 차세대 소형 원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전쟁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뭐 경유차 폐지한다는 거, 뭐 몇 년까지 뭐 탄소 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밀려나고 있어요. 어젠다가. 즉 그것은 새로운 기술, 기존 자동차 업계를 다 바꾸고 에너지 산업계를 다 뒤바꾸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 투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은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는 뒤섞는 거예요. 되게 체계적인 방안이죠. 그거는 글로벌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되게 충실하게 그걸 준비를 했죠. 수소경제 이거. 예, 지금도 그 기술 다 확보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시행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술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줍지 않게 해놓으니까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 먹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다음 기술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리죠. 전쟁을 선택했으니까. 그걸 푸틴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앞으로의 6년 국정기획 어떻게 보면 푸틴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에 해줄 수 있는 그 인프라 틀을 짜주겠다는 거죠. 예, 거기는 북한만 가지고 북한은 디딤돌이라고 말씀드렸죠. 북한 통해서 남한 그리고 미국하고 화해하는 거. 예,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의 안정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푸틴이. 그래도 제어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든다. 그거를 러시아가 다 가지겠다는 게 아니다. 미국도 혜택받고 러시아도 혜택받고 한반도도 혜택받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도 없애고 중국도 견제하고 전 세계에 돈이 돈다. 예, 이게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언제 고르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름 전이라고 봅니다. 여름이 휴가 시즌 돼서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봄, 3월 했으니까 4월, 5월, 6월 요때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서 가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텀이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4, 5, 6 봄에 온다. 우리의 선거 결과 딱 나오고 총선 결과 나오고 딱 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대내적으로 뭐 특검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흐름도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서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런 논의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이 2017년도에 지금 푸틴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 송유관, 북한 관통 논의하나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을 인프라를 투자해서 나아진 경제로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하겠다. 들어와. 뭐 지금 남한 정부가 이걸 받으리라고는 아마 푸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 이거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이런 대화를 지금은 저 문재인 자리에 김정은이 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졌다. 그때는 푸틴이 남한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지만은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그 기조는 유지되는 거죠. 미국하고 북한, 러시아 간에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푸틴이 직접 도와줄 수 있다. 일부는 기다린다. 미국이 고생 된탕하고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 그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 자, 그때 이런 일도 있었죠. 2020년이 한너 수교 30주년 되던 해예요. 그리고 또 묘한 것은 구소련이 거의 붕괴될 때 미국이 주선을 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 조인식도 아마 미국에서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양국이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조선업이 어려웠고 전 세계가 그 당시 이제 경제가 상당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긴 한데 그때 전 세계 물동량이 떨어졌죠. 예, 위축된 거예요. 경기가 엄청나게 굳은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 문제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해운업체도 어려웠죠. 그때 5조 원어치의 러시아 쇠빙 LNG 주문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중국에 거의 안 줬어요. 이거 우리한테 다 준 겁니다. 거의. 예. 이게 푸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파트너로 한국을 본다는 거예요. 중국 조선업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고부가가치 특수선 얼마나 군침을 흘렸겠어요.
중국 전체 조선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이후에 계속 계약 관계 이행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자, 푸틴의 그러면 생각은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러시아 경제가 지금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을 도와준다. 일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러시아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북한만 인프라를 지원하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적선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게 나라 일을 할 리가 없지요. 이것은 곧 북한이 남한과 소통을 하고 러시아의 자원들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주변 시장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만 한반도가 제일 내가 장래 긴 기간 동안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자, 그 전에 공공해진 미국이 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찾다가 북한을 건들 가능성도 있다. 비록 북한의 ICBM이 미국한테는 큰 두려움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완전히 못을 박아준다. 안보력을 정대시켜 놓는다. 그래서 꿈에서도 북한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들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하고 협상으로 나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걸 많이 주죠. 중국을 배제해 준다. 예.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태우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고 여기가 경제가 향상이 되면 너희가 지금 어려워하는 뭐 애플이니 어려운 하이텍 기업들이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고급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 하이텍 기업들 중국에 나와서 북한으로 오면 된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딱 가져가면 된다. 그 길을 따라서 투자들이 주요 거점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러시아까지 온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시장은 거기밖에 없다. 당연히 러시아도 덕을 본다. 유럽도 덕을 본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이고 일본은 슬프지요. 근데 지금 아베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는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천재지변 이런 위협도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나라 전체가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일본은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북러 관계가 고도화되면 거기서 당연히 중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국한테 푸틴이 주는 그림이에요. 내 손을 잡으면 중국하고 전쟁 안 해도 돼. 타이완에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중국과의 뭐 핵전쟁까지 감수하면서 이상한 짓 안 해도 돼. 중국은 스스로 내부에 문제가 많아. 이쪽만 활발해지면 저기는 약간만 숨만 죽여도 확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봐야 돼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원래 큰 나라는 자기 힘으로 무너져요. 자기 체중을 못 이기고. 미국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살살.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해야 된다. 자, 이걸 네가 잘 마케팅을 잘해봐. 너를 되게 빛나게 해줄 수 있어. 굳이 꼭 전쟁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 가자 전쟁, 뭐 후티 공격, 이란 공격 이런 거 해봤자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 이제는 이거 해. 이제 그 정도면 너 지쳤을 만한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 지구력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푸틴에. 그리고 경제적 부흥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이 전쟁에 지칠 거다. 특히 이번에 중동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옳고 그름, 마땅함, 영어로 말하면 모랄 이런 것들이 나라 관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상태로 되게 왜곡돼서 뒤틀어진 상태로 세상이 돼 있구나. 그 긴장을 느낀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인간 세상이 참 신기한 게 그 긴장을 느끼면 바로 해소가 돼야 돼요. 이때까지는 몰라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시절이 온 거고 기득권이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은 난파선을 할래 아니면은 좀 작은 배로 갈아탈래.
내가 너를 전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해줄게. 예. 푸틴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 고통을 겪고 나면 미국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후티와 이란을 다 제압하고 아랍을 평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낮죠. 타이완은 제가 최근에 타이완, 대만 건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처럼 말랑말랑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을 훨씬 넘어서는 나라예요. 함부로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대리전을 하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한국군 끌고 오고 뭐 일본 자위대 끌고 오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것을 바이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남은 게 뭐냐? 북한은 감히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됐는데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그럼 푸틴이 안 보이는 쪽에서 석 내미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푸틴이 뭐 미래를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신 분명히 미래를 보는 눈은 있다. 자,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 손을 잡는다. 저는 이 기간이 멀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후티하고 어떻게 확진이 된다면은 빨리 결정해야 돼. 이걸 몇 년씩 할 전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미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혼자 가자지구에서 저러면은 뭐 감나라 배나라 좀 식었다가 다시 끌어올랐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미국은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지상군을 보낸다는 것은 큰일이거든요. 거기에. 예. 아니면 그 전에 팔을 빼든지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미국이 좀 불리한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푸틴의 카드를 받게 된다면 미국의 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있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푸틴의 평양 방문은 미국의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약점을 자극할 것입니다.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작용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종전선언의 큰 틀은 이미 여러 번 약속했고 합의문까지 뭐 다 준비가 된 상태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그죠? 자, 그렇게 만약 바이든이나 그 차기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한다. 바이든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 정부한테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실행해라. 2년 전에 약속했던 거 그렇게 요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현 남한 정부와 미국 사이에 큰 이해 충돌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핵무장 같은 걸 시도할지 모른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위 나라들은 다 반대할 테고 일단 북한이 남한이 자기들이 핵무장을 가진 상태에서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개입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힘으로. 저 그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이에요. 미국의 요구, 담대한 구상 실행하라는 것에 남한 정부 어깃장을 놓는 가장 큰 방법은 핵무기 자체 개발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런 시도를 할 경우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 그 개입을 주위에서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자, 이게 그 당시 담대한 구상이었죠. 아직 2년이 채 안 됐네요. 내용을 한번 더 보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 인프라 지원이라는 내용도 뭐 쭉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의료, 투자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오죠. 자, 이런 모든 준비는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 북한은 말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세계사적 흐름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과 가자 지구 전쟁, 아랍 전쟁을 마무리 짓는 세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핵심에 있다. 이것을 잘 마무리 지으면 큰 전쟁 없이 패권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당연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